굳은 옷과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아니 열렬히 귀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월계관을 거머쥔 채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3번째입니다. 새해 첫 강연이라 제가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대한국인 안중근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을사라는 말이 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전, 그 해도 1905년 을사년이었거든요. 1905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앞세워서 궁궐을 에워싸고 여기에 있는 을사 오적들이 도장을 찍어서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거든요. 이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늑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원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안중근 이야기가 지금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제목의 영화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왜 독립운동가 하면 안중근을 떠올릴까요? 최근 들어서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그리고 안중근과 관련된 책, 그리고 안중근 기념관과 안중근 유목 전시회 등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새롭게 안중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강연입니다. 안중근을 우리는 영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영웅인 사람은 없겠죠. 안중근 역시도 많은 고뇌와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독립운동가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삶을 그가 직접 리순 감옥에서 쓴 자신의 자서전 안흥칠 역사를 참고로 해서 안중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삶을 특징적인 몇 가지로 나누고 그에 걸맞게 제가 유목들도 하나씩 소개하면서 안중근의 삶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유학자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 안중근입니다. 소년 안중근의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안중근의 유목 중에 굳은 옷과 굳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불어 논하지 않겠다. 이건 유학자지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거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안중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상으로 꽤나 부유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 시절 똑똑한 청년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박용효라고 개화파 인물이 있었어요. 그 박용효가 개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보낼 똑똑한 청년 7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포함됐던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일본 유학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태우는 가족들을 이끌고 원래 해주에 살고 있다가 황해도 신천으로 좀 더 시골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안중근은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안중근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는 서당에서 할아버지에게 8, 9년 동안 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중근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서당을 땡땡이 치기 일쑤였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냥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죠. 그렇게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 할아버지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무거울 중 뿌리 근. 엉덩이를 좀 딱 붙이고 있으라고 안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렇듯 안중근은 어릴 적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험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안중근은 총 쏘는 걸 좋아했죠. 안중근이 얼마나 총을 잘 쏘았는지는 놀랍게도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안중근을 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씨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이라고요. 그렇다면 안중근과 김구 선생은 어릴 적부터 서로 아는 관계였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김구 선생과 안중근의 집안은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신자가 된 토마스 안중근입니다. 우리는 안중근을 도마 안중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를 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토마스라는 세례명입니다. 안중근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유학자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 신자가 됐을까요? 안중근의 유목 중에 경천이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바르게 산다. 그가 얼마나 가톨릭 신자로서 신심이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유목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학난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동학농민군들은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9년을 다니면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세를 배격했고 관군들이 그들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빚어졌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동학단의 폭행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동지들을 모으고 경문을 뿌려서 의병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병에 총 잘 쏘던 안중근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안중근의 나이가 16살 정도였죠. 그런데 그 동학 농민군 중에 안태훈의 눈에 든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19살의 김구 선생이었죠. 김구 선생은 어린 나이에 동학 교도로서 애기 접주라고 불리는 관리자급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젊은 나이에 동학교도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안태훈이 김구 선생을 숨겨주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의 가족들까지 살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었죠. 그렇게 안중근의 집안과 김구 선생의 집안이 각별한 인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김구 선생은 안중근보다 3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학의 난을 진압했던 안태훈. 그런데 동학의 난을 진압했는데 나라로부터 포상은커녕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동학 교도들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들로부터 곡식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곡식을 백성들을 나눠주고 군량미로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선해청에서 동학교도들에게 빼앗은 곡식을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그걸 반환할 수 없었던 안태훈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고 자칫 역모로 몰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명동성당, 그 당시에는 종현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에 숨어 지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당에 숨어 지내면서 미사를 보고 가톨릭 성경책을 읽고 이러면서 가톨릭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량미 문제를 가톨릭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빌렘 신부를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33명을 가톨릭에 입문하게끔 그들에게 세례를 내렸던 거죠. 그렇게 안중근의 집안은 빌렘 신부와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안중근 역시도 19살에 천주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포교하러 다녔어요.
빌렘 신부와 함께 교회를 확장하고자 빌렘 신부의 한국 이름이 홍석구거든요. 그래서 빌렘 신부와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읽게 되고 외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역사나 지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눈이 트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그때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이었지만 일본의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죠. 이런 국제 정세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해에 많이 건너가 있다는 걸 알고 안중근도 상해로 건너가게 되죠. 젊은 청년 안중근은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해에 도착하니 안중근을 만나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안중근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해에서 펼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중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상해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꿈꿨던 안중근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해에서 르각 신부를 만났는데 그 르각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상해에서 일을 벌릴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서 실력을 키워라. 그런 조언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중근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버팀목 같은 분이셨잖아요. 아버지를 잃고 안중근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산을 정리해서 애국 계몽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중근의 유목 중에서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이 유목에 따라 그는 나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국 계몽 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는 애국 계몽 운동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산을 정리하고 진남포로 이사를 갑니다. 이 진남포는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열었죠. 야학교였던 삼흥학교를 열었고 그 당시 카톨릭에 있던 학교를 인수한 것이 돈위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나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을 모셔와서 강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사시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력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돈위학교와 삼흥학교가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교를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돈위학교와 관련된 기사가 대한매일신보에 실리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황해도 평안남북도에서 60여 개의 학교들이 모여서 수능 경시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돈위학교가 1등을 차지했대요. 그렇게 애국 계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1907년 그 당시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기 위해서 안중근은 관서 지역에 지부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지부장이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부장인 우리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해서 안중근의 집안에서 국채를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내기도 했었고요.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폐물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1907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죠.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고종은 강제로 폐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정미늑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7명이 정미늑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정미 7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미늑약이 체결되자 이후 이번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일본에 맞서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었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의병들과 합세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1907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은 그 어느 때의 의병들보다 더 규모가 대단하고 그 의지가 컸습니다. 정미의병의 모습입니다. TV에서, 책에서 많이 본 의병들의 모습이죠. 이 의병들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종군기자 맥켄지였습니다. 맥켄지는 직접 의병들을 1년 이상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취재하고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신들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의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의병들의 모습은 맥켄지를 감동시켰습니다. 맥켄지는 의병들을 취재하고 돌아와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쓰고 자신이 속해 있던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곳에 맥켄지는 우리나라 의병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얼굴의 감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을 때 나는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가만두고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의병 탄압에 나섰던 거죠. 상황이 이러할 때 안중근 역시도 의병 활동에 뛰어듭니다. 안중근의 유목 중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라는 유목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안중근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안중근은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 활동을 벌이겠다는 안중근에게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집안일은 생각지 말고 남자스럽게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그리고 간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의병을 일으키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해주에 최재형을 만나게 되면서, 최재형은 지난 강의에서도 소개했던 인물인데요. 연해주에서 거부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독립운동의 대부가 된 사람입니다. 최재형이 만든 동의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동의회의 의병부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병부대를 이끌던 안중근은 국내로 쳐들어가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게 되죠. 국내 지역에 있던 일본의 초소들을 습격해서 일본군들을 괴멸시키게 되죠. 홍이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신화산으로 넘어가서 이곳에서도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이후 영산전투에서는 그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승리를 거두던 안중근의 부대가 왜 대패를 한 걸까요?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의병부대가 계속 승리를 거두자 일본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안중근을 위시한 그 당시 의병들의 연합군이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5,000명을 이끌고 굉장한 화력을 앞세워서 이 의병들을 진압하러 나섰던 거죠. 그런데 영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화산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들 포로들 중에서는 일본 군인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어요. 이들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병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이 포로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겠죠. 의병들은 이 포로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이 이를 막아섰죠. 안중근은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 사로잡혔다 하지라도 뒷날 이를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만국공법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제법이라는 거죠. 만국공법에 따라서 포로들을 처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안중근은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일본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라고 풀어준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만 의병들의 근거지를 일본군에게 누설했던 거죠. 그래서 영산전투에서 대패를 한 겁니다. 300여 명이었던 의병들의 부대가 모두 괴멸되고 20여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안중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동지들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탓인 양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안중근은 여러 날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연해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갖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를 본 동지들도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죠. 큰 괴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안중근. 이후 안중근은 단지 동맹으로 독립을 되찾는데 목숨을 걸기로 합니다. 안중근의 유목 중에 나라를 위해 몸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안중근의 마음도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은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 동지들 모두 11명을 모았죠. 그렇게 안중근까지 12명이 왼손 4번째 손가락 약지 한마디를 자르는 단지를 행했습니다. 이 12사람이 각각 왼쪽 편 손 약지를 끊어서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쓰면서 이 같은 맹세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졌죠.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완용을 죽이는 일이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피로 쓴 대한독립이라고 쓴 단지동맹의 모습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연해주 지역의 신문이었던 대동공보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저기 다롄항에 도착을 해서 하얼빈까지 기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죠.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안중근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하얼빈으로 가면서 가는 길에 혹시 모르니 러시아어를 통역해 줄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이는 유동하였어요. 안중근과 우덕수는 각각 1909년 이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동하는 훨씬 앳돼 보이죠. 우동하의 나이는 불과 18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과 우덕수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다는 이 의거를 유동하에게는 비밀에 붙였죠. 그리고 하얼빈에 도착하자 이 세 사람은 이발을 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늘 일본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됐기에 사진을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의거를 앞두고는 생애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사진을 남겼던 거죠. 그리고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쯤 이들은 유동화를 의거에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어를 잘하는 통역을 해줄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도선. 그는 부인이 러시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조도선은 안중근과 우덕순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하얼빈역에 내릴 수도 있고 하얼빈역 이전에 체가구역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덕순과 조도선은 이토 히로부미가 체가구역에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는 체가구역을 통과해서 하얼빈에 내렸던 거죠. 안중근은 하얼빈에 아침 7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 안에서 러시아의 재무상과 밀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약 30분간 회담을 나눈 이후 기차에서 나와서 플랫폼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영하러 나온 일본인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의장대의 사열을 지켜보고 있었죠. 안중근 의사는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끝에 의장대의 사열을 지켜보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모자를 고쳐 쓰고는 일본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다 해서 뛰쳐나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3발의 총이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어요. 안중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토 히로부미 옆에 있던 측근들 3사람을 각각 한 발씩 총을 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 안으로 들어가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약 30분 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죠. 체포되면서 안중근은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안중근의 의거가 있던 이 하얼빈역, 지금도 그곳은 하얼빈역입니다. 그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얼빈역에 가보면 안중근 격패 2등 방문 사건 발생지다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를 삼각형으로, 이토가 총을 맞은 자리를 사각형으로 바닥에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곳 하얼빈역 바깥에 바로 옆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꾸려져 있고, 그 기념관에서도 역사의 현장이었던 하얼빈역의 이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유목 중에 동양을 보존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침략 정책을 버려야 한다. 때가 지나고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무엇하랴. 일본을 향한 경고의 글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조선에 저지른 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일본이 조선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동양 평화론을 설파하고 싶었던 거죠. 안중근의 의거는 하얼빈에서 있었지만 안중근의 재판은 저렇게 멀리 떨어진 리순에서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리순은 일본의 치외법권 지역이었거든요. 일본은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리순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도 그 당시 이 의거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었거든요. 경계를 잘못한 책임이 있었으니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리순 감옥은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수감되었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시기도 한 곳입니다. 안중근의 공판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들었죠. 각국에서의 취재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까닭을 무려 15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급히 휴정을 하고 이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에서 나는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의 2등 방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 것이다. 개인의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결행한 것이므로 나를 포로로 취급해야 한다. 살인죄 피고인으로 취조받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이토를 죽인 것은 인도의 어긋남이 아니다. 이토 때문에 죽은 수만 명을 대신해서 이토 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중근은 신문 중에 일본 검찰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비록 100만 명의 군사를 가졌고 또 1000만 문의 대포를 갖추었다 해도 안흥칠의 목숨 하나 죽이는 권세밖에 또 무슨 권세가 있을 것이냐.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이냐. 나는 더 대답할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 안중근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결국 안중근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외교관 이토공이 암살되었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취재하는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영국 신문 그래픽 기자였던 찰스 모리먼은 안중근의 공판을 지켜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그는 이미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아니 열렬히 귀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마침내 영웅의 월계관을 거머쥔 채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했다. 이것이 안중근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세계에 이 같은 진상을 알리는 것이 안중근이 그리던 더 큰 그림이었던 거죠.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없었어요.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중근은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자신의 자서전 안흥칠 역사를 저술했어요. 그리고 안중근이 진짜 쓰고 싶었던 책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에 제안을 했습니다. 사형 언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 대신 사형 집행일을 늦춰달라. 내가 책을 완성할 때까지. 일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17쪽의 미완성에 그쳤습니다. 그 동양평화론을 통해서 안중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쳐오는 환난은 동양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극력 방어함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비록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익히 아는 일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일본은 이러한 대세를 돌아보지 못하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치고 우위를 끊어 스스로 방휼지세, 조계와 도요새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다투는 형세가 되어 어부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로써 한청 양국인의 소망은 크게 깨져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한 의전을 하얼빈에서 개전하고 담판하는 자리를 위순으로 정했으며 이어 동양 평화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렇게 쓴 동양 평화론의 일부가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쓴 동양 평화론, 이걸 일본인 관리가 필사로 옮겨 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양평화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류순을 한국과 청나라, 일본 3국의 공동 군항을 만들고 이곳에서 동양평화회의를 조직을 하며 세 나라의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 화폐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3국의 공동 군대를 편성하고 이들 군인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한국과 일본, 청나라 세 나라가 상공호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서양의 침탈에 맞서 싸우자는 거였죠. 공동은행을 만들고 공용 화폐를 만들고 공동 군대를 만들고 지금의 유럽연합, EU와 같은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 100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책은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독립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두 글자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마지막 미사를 올리기 위해 빌렘 신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빌렘 신부가 류순까지 안중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렘 신부 옆에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고해성사를 하고 마지막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 고해성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살인을 사죄하고 반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토마스 안중근은 카톨릭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후 100년이 지난 2010년에 와서야 안중근 의사를 재조명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도 컸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에게 마지막으로 입고 갈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전했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글은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당부를 안중근 의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도 시모 시자라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탐복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런 어머니에게 안중근 의사는 역시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무난 인사를 못 드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 이 불초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훗날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며 또 기도하옵니다.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군에게 들어주시옵고 마음 편히 지내시옵소서 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형장에 섰습니다.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죽음이 한스럽겠소 라고 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 조용히 형장에 섰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2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 3월 26일 오전 10시는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1909년 10월 26일 오전 10시와 기가 막히게 날짜와 시간이 같습니다. 어쩌면 일본에 의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여한이 없겠노라. 그리고 두 동생들에게 역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 마지막 유언을 안타깝게도 죄송스럽게도 아직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1946년에 준비해 두었던 가묘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만들어지면 그곳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비밀리에 묻었죠.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실 때 마지막까지 품속에 지니고 있던 것이 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거가 있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려고 가족들을 하얼빈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과 아이들이 하얼빈에 도착한 것은 의거가 있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가족들의 사진만 품에 지니고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부인 김아려 여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머지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에서 모이려 하오. 신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님에게 효도하고 두 동생과 화목하게 자식 교육에 힘쓰면서 평안히 지내길 바라오 하면서 장남 분도를 꼭 천주께 바치어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던 해에 안중근의 맏아들 안분도는 3살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안준생은 채 돌이 되지 않은 아이였죠. 안중근 의사는 맏아들 안분도를 잘 키워서 신부님을 만들어 달라고 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맏아들 안분도는 7살쯤 누군가 주는 과자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었던 안준생도 나중에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던 1909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939년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방문각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아들에게도 사죄를 했죠.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 안정근은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적십자사를 설립하는 데도 함께 힘을 보태었죠. 그리고 둘째 동생이었던 안공구는 김구 선생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한인애국단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하러 가기 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안공근의 집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정근, 안공근 두 사람 모두 행방불명이 되거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그 시신과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촌이었던 안명근은 신민의 백오인 사건을 촉발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한데요. 역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조카였던 안미생은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맏아들과 결혼해서 김구 선생님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중근의 집안은 독립운동가의 명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서만 무려 건국훈장을 받은 이들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 삼형제, 어머니와 부인까지도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손들은 어떨까요? 안중근 의사의 직계 후손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인 안정근의 후손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반면에 안공근의 후손들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후손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 독립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평생 이 두 글자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셨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독립이라는 이 두 글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고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또 안중근 의사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안중근 의사의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찾고 있고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보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안중근을 이렇게 찾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도 힘들 때면 안중근 의사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안중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안중근, 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